어, 덥네요. 하이, 미나사.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그리고 촬영, 가뭄에 콩 나듯이 조금 했고요. 여느 때처럼 보내고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그렇고, 구글 애드센스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의욕에 넘쳐서 강의 듣고 글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다가도 또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냥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텐션이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라딘 중고 서점에 들렀다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 책은 2015년도에 발행된 책인데 당시에는 읽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글 쓰는 일은 나한테 필요 없어. 작가나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무지한 과거를 보냈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유튜브 대본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대본 쓰는 작업을 하면서 와, 나 이렇게 멍청한가?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못하나? 아니, 어쩌면 내 생각이 없었을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뭔가가 잘 안 써지고, 말이 안 나오고,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을 못 한다는 건 그만큼 그 뭔가에 대해서 사유가 부족했었다.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글을 써야 할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 때까지는 오로지 주입식 교육만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동양 역사 교양 과목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첫날에 자, 학생, 오늘부터 아무것도 내 수업 시간에는 적지 마. 필통 꺼내지 마. 그냥 오로지 내 얘기만 들어. 내 수업만 들어. 듣는 거에 집중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대체 왜 저러시나, 저 교수님? 저는 그런 교수님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막 적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같이 안 적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취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셨냐면, 몇 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때 공자는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만약에 네가 그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더라면 그때 어떤 식으로 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내거나 뭐 너의 주장을 펼쳤겠느냐? 그거를 몇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런 비슷한 시험 문제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런 시험 문제를 난생 처음 접해봤고, 막 쇼킹한 거예요. 지금은 논술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게 학생들에게 생소한 게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교육은 무조건 4개 내지 5개 보기 중에서 정답 하나만을 고르는 그런 시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술형 시험 문제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 제가 좀 난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놀람으로 그치지 않고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지? 어머, 중국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고 그때 공자의 일대기를 여기에 끌어와야 되고 그런 걸 이해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어필해서 정답을 써 내려가야겠구나. 정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써 내려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그냥 그 시험 문제에 놀라고 당황하고 몇 자 끄적끄적 대다가 강의실을 나와서는 아, 어쨌거나 시험 끝났다. 밥 먹으러 가자. 네, 이렇게 멍청했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시험을 계기로 좀 더 많은 글을 읽기 시작하고 세상의 다양한 시각을 익혔더라면 어땠을까?
그걸 이해하고 사유화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점점점 이렇게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내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지난 시간은 아쉽지만 되돌릴 수 없고,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우선 책을 계속적으로 읽고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지는 못해도, 그리고 많은 분량을 읽지는 못해도 일단 책을 그냥 제 곁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어떻게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기술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전에 완독을 했는데 제가 작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씨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특별히 소개를 할 필요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도 이 책에 있는 유시민이 소개하는 유시민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사원, 신문사 해외통신원, 공공기관 직원, 신문 칼럼니스트, 방송 토론 진행자, 국회의원, 장관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지금은 역사와 문화 관련 에세이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 저는 이 유튜브 대본을 완성했고요. 앞으로도 글이 막히거나 말이 막힐 때, 사고가 막힐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 유시민 씨가 이 말을 들으셨다면 조금 흐뭇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유시민 씨는 글쓰기가 두려운 그대에게라는 프롤로그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놀랐죠? 네, 저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면서 다음 장을 넘기다 보면 책의 첫 챕터 논증의 미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취향을 두고 논쟁하지 말라.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취향이고 무엇이 주장인지를 구별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주장을 할 땐 그 주장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하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유시민 씨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규칙에 맞는 예시를 들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글이 필요한 사람, 아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갖 SNS에서도 길든 짧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글이 필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분명 저의 어린 시절과는 다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논술이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커졌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정말 인상 깊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걸 잘 못하겠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서재에 꽂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 글쓰기의 철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특정한 사람만의 재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고 훈련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해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거든요. 시인은 아무나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유시민만큼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 네, 이런 겸손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시민 씨가. 하지만 또 잘 들여다보면 그게 꼭 겸손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축구나 수영이 그런 것처럼
글도 근육이 있어야 한다.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쓰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철칙이다. 네, 텍스트를 독해하고 텍스트를 요약하고 사유와 토론을 반복하면서 글쓰기의 근육이 탄탄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비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굉장한 비법만을 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한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결국엔 이 철칙을 마음의 정신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되풀이하는 거. 그게 어느 분야에서나 통용되는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그렇고 아이들을 글 잘 쓰는 사람,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이 말은 글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하려면 부모가 우선 우리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말을 정확하게 잘 구사하는 부모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을 바르고 예쁘게 쓴 동화책을 가지고 부모가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부모가 완전한 문장을 친숙한 목소리로 들려주면 아이의 뇌는 그 음성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대요. 적어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동화책은커녕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만 듣고 자란 저로서는 좀 아쉽네요. 책 읽기와 글쓰기 챕터를 지나서 네 번째 챕터 전략적 독서로 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여러 번 읽어볼 책을 추천해 주는데요. 박경리의 토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세 권을 추천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박경리의 토지를 읽다가 중간고사를 핑계로 그냥 포기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유시민 씨의 이번 추천서 3권을 보고 나서 그래, 토지를 다시 읽자. 그런 의욕이 갑자기 막 샘솟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이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토지가 굉장히 방대하고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막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글쓰기가 좀 어렵고 두렵게 느껴져서 이런 책을 필요로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글쓰기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생을 채운다. 내면에 있는 생각, 감정, 욕망을 제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삶이 답답해진다. 각자의 내면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격하게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과 마음, 욕망을 정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올바르게 표현을 했더라면 지금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세계고 또 하나의 우주인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이해의 다리를 건너야 할까. 그리고 그 다리가 대화라는, 글이라는 형식으로 놓아지는 게 아닐까. 그 다리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수월하게 이렇게 맞닿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다리가 부실하고 막 여기저기 금이 쫙쫙 갈라져 있고 불안정하다면 이렇게 상대의 세계에 닿기도 전에 확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글쓰기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도와주는데요. 자기소개서나 논술시험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맛집 탐방기 이런 걸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예문들이 있는데 그 예문만 읽어도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고 다양한 안목이 길러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어 한마디 배우면서 물러갑니다. 맞다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文章を上手に書く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